경성하게 호철쌤 경상대 아니 아이씨. 교생 차정이 물리 물리 강성호 쌤 물리 근데 강 수석하면 했었는데 하병수 쌤 하병은 수석이야. 하병수 쌤 수석 하병수 쌤 아니 그 사람 똑똑해. 강호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우선 나눠드린 교재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 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 이제 내 교재로는 30페이지고요. 네, 그 30페이지고 거기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있을 거예요. 찾았죠? 네. 자, 그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그 2.1 쿨롱 폴스는 이온 간 뭐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2 극성 분자 간 인력 뭐 요 얘기를 잠깐 좀 해보면 그 극성 분자 간 인력에서 뭐 예를 들어 많이 설명하는 게 뭐 HCl 분자 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 HCl 분자 같은 경우 전기음 성도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보통 이제 그리스 알파벳 이제 카이 이렇게 많이 쓰고 전기음 성도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하죠.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한글로 쓰기도 좀 그렇고 뭐 영어로 쓰기도 좀 말이 길어서 이렇게 그리스 알파벳 카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뭐 다 외울 건 아니고요. 사실 뭐 나도 다 못 외우고요. 그냥 내가 칠판에 쓰는 거 학교에서 언급되는 거 정도만 막 외우시면 돼요. 수소 같은 경우 전기 음성도 얼마죠? 2.1이요. 뭐 2.2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2.1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2.2, 2.1 다 좋고 염소는 3.1이라고 돼 있는 데 있고 3.0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 크게 0.12 정도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하튼 대소비교상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염소가 크기 때문에 이때 염소가 부분 전하가 약간 마이너스 여기서 약간 플러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뭐냐면 전하 분리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전하 분리 현상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이제 극성 분자 간 인력은 뭐 이렇게 하고 여기가 델타 플러스고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면 요 사이에 바로 이제 정전기적 인력이 발생한다 하고 요거를 이제 극성 분자 간 인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뭐 교사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요 얘기가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교사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건 같아요. 뭐 분자가 회전한다 만다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회전 운동 에너지가 보통 어떻게 표현돼요? 뭐 2i분의 그 다음에 위에가 l제곱인가? 맞아요? 내 물리학 잘은 하지 못해서 대략 이런 표현이잖아요. L이 뭐죠? L? L이 그거 가군동량이고 여기 이제 I가 뭐더라? 이게 관성 모멘트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뭐 그 뭐냐 L 이게 가군동량이 같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관성 모멘트가 작을수록 여기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L이
뭐라고? 가공동량이 I에 비례하는데 만약에 아니 그 이제 뭐 일정하다고 치고 어떤 상황에서 일정하다고 치고 얘가 이제 보존된다고 치고 이제 요것만 달라진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관성 모멘트가 보통 I가 mr 제곱 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자가 좀 복잡해 뭐 구조가 좀 복잡해지면 요거를 뭐 적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단순 합을 하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분자량 혹은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이 관성 모멘트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아요. 작겠죠? 그러면 분자량이 작거나 크기가 작으면 관성 모멘트가 작을 거고요. 그럼 그만큼 회전시킬 때 회전시키기가 쉽겠어요, 회전시키기 어렵겠어요? 분자량 혹은 크기가 작을수록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건 알겠죠?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회전시키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회전시킬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작으면 커지니까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회전시키기 쉽다는 얘기예요, 회전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회전시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뜻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분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큰 물건은 회전시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사람 눈에 있는 이런 거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 이거? 아니, 지금 불가능한 행위예요?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쉬워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이 매크로스코픽한 걸 이렇게 회전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분자예요. 분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기본적으로? 분자 크기는 1옹스트롬이에요. 1옹스트롬보다 뭐 좀 크거나 작거나 뭐 대충 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럼 1옹스트롬 정도 되는 녀석을 회전시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완전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왜요? 예? 잡을 수 있다고 생각. 네, 뭘 잘못 썼는데? 잡을 수 있다. 아이고, 반대로 썼네. 반대로 썼네. 왜 잡을 수 있어? 어떻게 잡아? 핀셋으로 잡아. 자, 예를 들면은 이런 물체가 있어요. 자, 이런 물체를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요. 자, 혹은 분자를 회전시키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아주 기체로 안 돼요. 뭐 기체 상태가 됐건 고체 상태가 됐건 액체 상태, 뭐 고체는 회전하기 좀 그렇다 치고 액체 상태가 됐건 기체 상태가 됐건 분자를 회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힘을 가요. 그렇죠. 힘을 어떤 식으로 가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중력 방향으로 가는 거. 전기력. 아니, 운동 방향에서.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건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어떻게 회전해요? 치면 되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만한 거를 어떻게 치냐고요? 전자로 탁 치면 됩니다. 이만한 걸 어떻게 쳐요? 전자로 치면 됩니다. 바로 이게 분자 간 충돌이 바로 회전, 진동을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선 충돌이라는 것 자체는 회전이에요, 진동이에요? 충돌은 회전이에요, 진동이에요? 병진이죠? 병진이란 말 알죠? 병진이 뭐예요? 직선 운동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직선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 직선 운동이 뭘 유도할 수 있다고요? 회전하고 진동을 유도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때리면 돌잖아요. 때리면 돌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서 충돌을 통해 이런 식으로 분자가 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분자를 회전시킨다고 할 때 말이에요. 자, 어떤 물체건 무게중심이 있죠. 네. 누군가가 와서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충돌하면 회전돼요, 회전 없어요? 병진이에요. 회전 없죠. 이때는 병진으로만 운동 에너지가 전환되잖아요. 그럼 이 말은 충돌을 통해서 회전이 되려면 충돌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게중심이 바로 무게중심에서 벗어나서 충돌이 돼야 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 눈에 이렇게 크게 보일 녀석은 무게중심을 때리는 거나 무게중심에서 비껴 때리는 거나 이게 뭐 어려워요. 쉽죠. 근데 여러분 크기가 1옹스트롬짜리인 녀석에 무게중심이 아니고 무게중심을 비껴 때리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크기가 작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애들은 충돌 자체가 그냥 거의 대부분 무게중심을 때리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분자들은 아무리 충돌을 해도 회전이 잘 안 일어나요.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뭐 보이지도 않는 걸 이렇게 비껴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분자들은 회전시키기가 기본적으로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자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무게중심을 가격하면 운동량 전달이 많아요? 운동량 전달이 커요? 많아요. 정확하게 무게중심을 때리면 이때는 운동량 전달이 크죠. 네. 근데 내가 이거를 비껴 때리면요. 비껴 때리면 운동량 전달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운동량 전달이 굉장히 적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분자를 비껴 때리는 것도 어려운데 비껴 때린 상태에서 충분히 운동량을 전달해서 혹은 각운동량을 전달해서 얘를 회전을 시키려면 엄청 많아요. 달려오는 녀석이 살살살 달려와야 되겠어요? 시게 달려와야 되겠어요? 네. 시게 달려와야 비껴 맞더라도 운동량 전달이 어느 정도 되고 회전하기 시작한다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즉 물체를 회전시키는 것과 분자를 회전시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자 간 충돌이 회전 진동을 유도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분자끼리 충분한 고에너지 상태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충돌해야 회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충분한 운동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인계 충분한 운동 에너지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KT. 자, 지금은 기체 분자라고 했을 때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로 나타나죠? 온도로 나타나죠. 고온 조건을 뜻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 에너지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분자 운동 에너지는 커지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를 회전시키기 위해서는 저온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온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고온 조건. 고온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동일한 기체라 하더라도 저온 조건에서는 회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요. 어디서만 일어난다? 고온 조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분자를 회전시키려면 충분한 온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분자마다 정해진 특별한 저온 조건에서는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사실 양자화
개념의 시작이에요. 양자화란 말 들어봤죠? 네. 어디에서? 그 오비탈 혹은 수소 혼자 모델, 선 스펙트럼 이런 데서 그 뭐냐면은 양자화란 말 들어봤죠? 네. 양자화의 첫 번째 증거라고 알려진 게 선 스펙트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선 스펙트럼이 나오기 한 50년 전에 이미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양자화의 시작을 선 스펙트럼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어떤 명백한 실험 현상인 거고요. 명백한 실험 현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19세기 이전부터 물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구나.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양자화잖아요. 사실은 양자역학의 출발은 여기라고 보는 물리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역으로 분자량이 크고 분자량과 크기가 큰 분자들은 뭐 하기 쉽겠어요? 회전하기 쉽겠죠? 상대적으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크기가 크니까 약간 비껴 맞출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게 아까 요 수식에서 그 뭐 누가 그랬죠?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느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거는 거시적 물체에서 그렇고요. 기체들은요. 어떤 식으로 표현되죠?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 기체의 운동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KT 이런 식으로 누구로만 결정이 됩니까? 절대 온도. 그 온도로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걔 온도가 결정이 되면 운동 에너지나 관련된 운동량이 고정돼 버리기 때문에 그 녀석의 질량이 뭐다, 크기가 뭐다는 운동 에너지나 아니면은 뭐 운동량에 직접적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체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온도로부터 고정이 돼 있다고 쳤을 때 그게 충돌을 통해서 회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런 식의 크기나 분자량으로만 그 회전 여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회전을 잘 하는 것과 잘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생기긴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크다 작다거나 크기가 크다 작다거나 그러면 분자 자체의 모양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분자 간에 인력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인력 역시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교사가 언급을 한 모양인데 애석하게도 이 내용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용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됐다. 자, 근데 정작 시험 나오는 건 이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2.4 교재로는 32페이지입니다. 분산력. 자, 2.4페이지에 보면 dispersion force라고 돼 있죠. 요 분산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 분산력은 우선 첫 번째 유도 쌍극자가 만들어져야 하죠. 유도 쌍극자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유도라고 쓰기도 하고 뭐 유발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한 가지 표현이죠. induced dipole. 그래서 여기 이제 자, 모든 종류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얘는 금속이어도 되고요, 뭐 액체여도 되고 고체여도 되고 기체여도 되고 비금속이어도 되고 이온 결합 물질이어도 되고 뭐 극성 분자여도 되고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이 유도 쌍극자는 모든 종류의 물질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온이어도 되고요, 금속이어도 되고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원자 핵이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전자가 있겠죠? 자, 근데 둘 중에 누가 관성이 더 작아요? 전자의 관성이 작고 원자핵은 관성이 크기 때문에 원자핵은 그 평균 위치가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전자는 유동적이어서 질량이 작아서 제 맘대로 위치를 살짝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이온이건 금속이건 정기적으로 중석이건 아니면 뭐 전하를 띠건 뭐 비금속이건 뭐가 됐건 간에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요렇게 우연히 요런 전하의 불균형 상태가 살짝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렇게 전자가 약간 추가적으로 더 쏠린 쪽이 부분 전하 델타 마이너스, 여기가 델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화살표 보시면 이 상태를 유지해 다시 또 돌아가요. 다시 또 돌아가서 사실 이런 상태를 잘 나타내는 건 아닌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인듀스트 다이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어떤 이런 속성을 항상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런 성격이 나타난다고 할 때 여기서 바로 이러한 그리고 첫 번째는 자 그러면 우연히 발생한 유도쌍극자는 우연히 발생한 순간쌍극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역시 다른 분자들을 자극하여 유도쌍극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됐다가 그냥 돌아가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태가 사실 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겠어요? 불안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전자가 많고 전자가 적으면 여긴 전자 간 청력이 강화되겠죠. 그럼 전자 간 청력이 있는데 이쪽 핵이 많으니까 이 핵이 또 다시 전자를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다예요. 근데 하필 이 녀석 주변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쳤을 때 이제 이 음전하를 띠는 부분과 이 자유전자 사이에 뭐가 나타날 수 있겠어요? 청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도화가 진행이 되고 요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자? 분산력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번째, 그래서 분산력은 물질의 밀도가 어떨 때 주요하게 나타날까요? 분산력은 그래서 물질의 밀도가 클 때 주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의 밀도가 크다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자간 거로. 분자량 보통 액체나 고체 고체일 때요. 이때 뭐 하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아니 분자 간 거리가 가깝 충분히 가깝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분자가 그냥 갑자기 그 혼자서 스스로 순간쌍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혼자 순간쌍극자가 돼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쌍극자가 된 상태를 남한테 영향을 줘서 다른 녀석도 유도쌍극자로 만들어야 이 분자 간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전 우주에 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혼자 순간쌍극자가 돼봤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이런 상황은 의미가 없으므로 이 분산력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보통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여야 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민혁명을 설명하는 모델링이기도 해요. 네. 프랑스 대혁명 알죠? 네. 말이 엉성하네. 예. 야, 아이 같은데. 자, 시민혁명이 일어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빵 대신 부조리가 있어, 부조리. 빵 대신 케이크를 먹어야 합니다. 우연한 뭔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민혁명이 있으려면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 인구 밀도가 커야 돼요. 인구 밀도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가깝다.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고대 농업 사회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기가 어렵네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 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죠. 그러면 갑자기 내가 미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왕이 있는데 쟤를 죽이고 내가 왕이 돼 볼까? 자, 이런 미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 있죠. 혼자서 그냥 지금 대통령인데 죽이고 내가 대통령이나 돼볼까? 막 상상하는 거지. 자, 상상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상상은 뭐든 가능하지. 근데 그 상상을 현실화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랑 뜻이 맞는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 내 주변에 또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많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내 생각을 전달할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 지금 왕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죽이고 우리가 권력을 나눠 갖자. 라고 얘기를 하면 얘 입장에서 미친 생각하지 마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뭔가 마음속에 약간 동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민혁명의 시작은 인구 고밀도로부터 시작돼요. 인류가 최초로 인구 고밀도로 살았던 시기가 언제예요? 산업혁명.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시기에서만이 시민혁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왜 청동기나 철기 시대에는 시민혁명이 없느냐? 인구가 작아서 그래요. 반영은 맞죠. 그 반역은 그래서 대부분 성공을 못하죠. 그래서 반역은 성공 확률이 좀 낮죠. 물론 아주 잘 계획하면 되는데 보통은 낮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건 보통은 보통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권력자들끼리 하는 거예요. 시민이 권력자들끼리 지들끼리 쨍쨍쨍 하는 거지 일반 시민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반역이 돼도 여전히 귀족이 권력을 갖는 거니까 그런 건 우리 시민하고 무관한 거고 실제로 시민이 권력을 뒤집어서 시민이 권력을 찬탈하는 행위는 반드시 인구 밀도가 높아야 돼요. 어쨌건 그래서 이게 바로 시민혁명을 설명하는 모델이기도 하듯이 이런 식으로 분자간 인력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알겠죠? 일단 갔다 오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바로 세 번째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분산력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분자량. 분자량이죠. 네.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면 분산력이 커지는데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내용에서 이유는 굳이 쓰진 않을게요.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안에 뭐가 많아지죠? 전자가 많아지고요. 전자가 많을수록 이런 식의 전자 유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순간쌍극자가 잘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분자량이 커질수록 분산력이 커진다라는 건데 거기 교재에 보면 예시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녀석하고
요거 보이죠? 자, 얘 이름은 메테인이고요. 얘 이름은 사이화탄소죠. 이때 요 둘의 끓는 점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62도씨인 것 같고요. 얘는 77도씨.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때 이 녀석의 분자량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얘는 16 정도가 되고요. 얘는 154g/몰이죠. 그래서 이런 실험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은 상온에서 상태가 보통 뭡니까? 기체. 25도씨 기체죠. 근데 사이화탄소는 25도씨에서 상태가 뭐예요? 끓는 점이 77도씨니까 액체예요. 그래서 얘는 기체라서 그냥 뭐 우리가 뭐 연료로 쓰거나 아니면은 뭐 반응에서의 뭐 시작 물질로 많이 쓰는 반면에 얘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 뭐로 많이 써요?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용매로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액체상 그러니까 유기용매로 많이 써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로 설명한다? 분자량으로 설명한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좀 나이.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는 구조입니다. 그 생긴 구조가 좀 이게 선형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분산력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분자하고요. 이렇게 생긴 분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 이름은 펜테인이라고 할 거고요. 얘 이름은 뭐 니오펜테인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관용명으로. 그러면 이때 이 두 분자는 같은 게 있어요. 뭐가 같죠? 바로 분자량이 같죠. 자, 얘는 저번 계속 유기화학을 했으니까 여기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수소 몇 개 있어요? 12개. 수소가 12개라는 거 알겠죠? 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떤 범주에 들어요? 어떤 범주에, 어떤 그룹에 들어요? 그래서 탄소 N개, 수소 2N 더하기 2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 둘은 분자량이 같죠? 네. 분자량이 같기 때문에 분자량과 관련된 분산력 변화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럴 땐 어떤 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면 이 녀석이 그래서 끓는 점을 살펴보면 데이터가 36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9.5도 뭐 이래요. 그러면 이때 끓는 점의 대소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크죠. 그렇죠. 요걸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녀석이 조금 더 생긴 게 선형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선형적일수록 분산력이 큰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붙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설명은 뭐 이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요거를 그 피자 만들 때 쓰는 밀가루 도우라고 해보죠. 밀가루 반죽 알죠? 밀가루를 이렇게 탁탁 물 쳐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놨다고 쳐봐요. 그럼 이때 또 다른 밀가루 도우가 있을 때 바로 여기 각각이 이제 무게 중심인데 밀가루 도우 두 개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두면 이 무게 중심과 무게 중심 사이 거리는 가깝겠어요? 멀 수밖에 없겠어요? 멀겠죠? 네. 근데 이제 이 도우를 가지고 이제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도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쳐가지고 밀가루 도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탕탕탕탕 넓게 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넓게 펴가지고 그 넓게 대한 이 피자 도우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놨다고 쳐봐요. 그럼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깝죠? 그러면 세상 모든 그 인력 청력은 가까울 때 세져요, 가까울 때 약해져요. 세져요. 가까울 때 세지기 때문에 이때 인력이 증가한다. 뭐 분자간 인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만들어 내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뭐 수학적으로 증명된다, 증명되진 않는다. 증명되진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설명까지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약간 선형적일 때 분산력이 커진다라는 사실만 알아둬도 충분해요. 이렇게 설명해라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이럴 때 이제 뭐 많은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진짜로 밀가루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만든 것을 두 개를 살짝 접촉시켜 놨다고 쳐요. 그러면 동글동글한 걸 살짝 접촉시킨 거 사실은 밀가루끼리 눌어붙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진짜로 내가 예쁘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애는 살짝 붙어도 다시 떼면 떼져요, 불가능해요. 네. 이게 살살 조심하면 뗄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밀어가지고 널대대하게 만들어가지고 두 개를 포개놨다고 쳐봐요. 한 시간 지났어요. 다시 떼져요, 안 떼져요? 찢어져. 안 떼지죠, 절대 안 떼지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달 같은 책에서는 이때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 둘간 접촉 면적이 크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분자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 거니까 분자간 거리가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접촉 면적이 커졌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뭐 둘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혹시 녹는 점 얘기도 했어요? 교사가? 녹는 점 얘기는 안 했어요? 녹는 점 얘기는 안 했죠? 녹는 점은 어. 무슨 걸 말하시는 거예요? 농점. 녹는 점은 얘가 높아요. 끓는 점은 얘가 높은데 녹는 점은 얘가 높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안 했죠? 오케이, 스킵.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그 다음 슬쩍 언급할 거 39페이지 수소결합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볼게요. 준다이. 자, 수소결합 보시면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 전기음 송도가 클 때 그 수소결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조건은 여기 뭐 어떤 녀석이 있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어떤 X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수소에 여기 이제 Y가 붙어 있어요. 네. 이럴 때 이제 만약 이때 when 요 X, Y는 F, O, N 요 세 가지죠. 한 가지가 더 있긴 하는데 그 공교육 과정에서도 세 가지만 언급하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얘네들은 그 아시다시피 뭐로 가장 유명한 애예요? 바로 전기 음송도 큰 것들. 3대장들이죠. 네. 그래서 주기율파상에서 전기 음송도 제일 큰 거 1, 2, 3등 뽑으라고 하면 쟤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기 음송도가 크기 때문에 X가 됐건 Y가 됐건 부분 전하가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수소는 전기 음송도가 작은 편이니까 델타 플러스. 그래서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이런 식의 뭐가 나타난다? 역시나 정전기적 인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그걸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한다. 알겠죠?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됐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X하고 Y는
같아도 되고 달라도 돼요. 뭐래도 상관없어요. 요 자리가 똑같이 FF여도 되고요. 뭐 OO여도 되고 NN이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달라도 돼요. 그래서 뭐 FN, OF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 요 자리에 이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인데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리고 이 수소결합 앞으로 내가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HB 이렇게 줄여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건 그래서 이제 얘는 1. 극성 분자 간 인력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전기 음성도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고 질소가 있어요. 또 다른 질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수소결합 일어나요? 이 사이에 수소결합 일어나요? 아니요. 질소 있고 수소, 질소 있으면 수소결합 일어나요? 저기 수소가 있어야지. 저 N 옆에 뭐 아니 수소가 있어야지. 아 수소 아니어도 되고 아무거나 뭔가가 있어도 있긴 되고. 있어요. 수소야. 이걸 아는 거 아니야? 땅이 있어야지. 아무거나 여기는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극성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X인데 똑같은 X가 있어서 얘가 무극성이기만 않으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잘 모르는구나. 예를 들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수소결합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수소가 산소 사이에 끼어 있기만 하면 수소결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 자리에 FON 아무거나 있어도 되고요. 요 자리에 FON 아무거나 있어도 돼요. 여기에 수소가 여기에 하나만 달려 있으면 되지 여기에 수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이름이 뭐예요? 요거 물이잖아요. 물이고 얘 이름 뭐예요? 다이메틸에테르. 아니. 이거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다이메틸을 만드는. 얘 이름이 뭐냐면 아세톤이요. 그래서 탄소산소 이중결합에 탄소 붙어있는 작용기를 뭐라고 했어요?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메틸. 이런 걸 톤. 키톤 작용기라고 하죠. 그 떠나간 박모기고사 이번 시험 범위잖아요. 네. 탄소산소 이중결합을 키톤이라고 했죠. 네. 거기 하필 메틸 그룹 붙어있는 게 아세톤이고 이 아세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람들 있죠. 뭐? 세포 고정할 때. 바로 세포 고정할 때 이거 써요. 몰라서 물어요. 아세톤 그 아세틸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포한테 팔레트인가 뭐. 예. 슬라이드에 고정시킬 때. 그 세포 죽일 때 예. 요거 떨어뜨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그 뭐냐면 약간 그 스킨 이리턴트 효과도 있고 약간 간 독성도 있어서 세포 정도한테 떨어지면 세포가 죽을 수도 있겠네요. 몰라. 내가 생물학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때 이거 써요? 네. 좋아. 근데 이 아세톤 이거 어디 많이 쓰냐면 여러분 그거 이름도 흉흉한 그거 그 네일 리무버. 예? 손톱 제거. 그 네일 리무버 알죠? 몰라요. 내가 네일 리무버 몰라요? 알아요. 저기 준우 매니큐어 칠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손톱깎이에요. 매니큐어 칠해본 적 있죠? 있잖아. 있죠? 누가 발라줬어요? 아니면 스스로 발랐어요? 그런 적 없죠. 그거 누가 발라줬어요? 엄마가 바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라봤냐고요. 그런 적은 없죠. 그래요? 자, anyway. 그래서 손톱에 이렇게 막 매니큐어 바르잖아요. 그런 다음에 지저분해지면 나중에 지워야 되죠. 그 지울 때 뭐로 지워요? 그때 얘로 지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 이름이 무섭잖아요. 네일 리무버.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여러분 얘는 왜 이렇게 이름이 무서워요? 그랬더니 선생님 아이 리무버도 있어요. 그래서 막 뭐 눈깔도 뽑아버린다고 하여튼 하여튼 그죠. 그래서
안 더워요? 더워요. 너무 텁텁해요. 아, 유준 안 더워요? 추워요? 추워요 그죠? 그래. 그래. 전 더워요. 이거 왜 이렇게 덥죠 여기? 네. 최대한 열어봅시다. 자, 그래서 이 아세톤 그거 사실은 그 뭐냐 화장품 가게 같은데 가면 공짜로도 주죠. 사은품으로. 되게 싸요. 굉장히 싸요. 실험실에서 막 쓰는 녀석이니까. 근데 얘 물에 섞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물에 잘 섞일까요? 안 섞일까요? 잘 섞여요. 잘 섞여요. 얘는 물에 섞일까요? 안 잘 섞일까요? 섞일 것 같아요. 물에 무한대로 섞여요. 알겠죠? 네, 유기물인데 물에 어떠한 비율로도 다 섞여요. 넣으면 완전히 하나로 섞여요. 뭘 잘하기 때문에? 물하고 수소 결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를 중심으로 이 자리에 FON, FON 아무거나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아니, 뭐만 아니면 되냐면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렇게 되버리면 얘가 무극성이 되잖아요. 무극성이 되니까 이것만 아니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아무거나 붙어도 여기선 수소 결합이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 결합은 뭐예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수소 결합. 물. HF끼리의 수소 결합이에요. 근데 HF가 F 땡땡. 음이온을 만났을 때. 음이온을 만나면 요 사이에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데 이게 더 스트롱기스트예요. 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 중에 최강력해요. 에너지 스케일이 한 120kJ/몰 정도 돼요. 큰 건가요? 그러니까는 보통 화학 결합력의 절반, 한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뭐 보통 약한 화학 결합은 250kJ/몰 정도 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120kJ/몰이니까 전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수소 결합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하고 여기가 결합 길이가 같아요. 결합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HF하고 F-의 사이의 수소 결합은 여기하고 여기가 수소 결합, 이게 결합 길이가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합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여기서의 공유 결합과 여기서의 수소 결합을 구분할 수 있다, 구분 못한다? 구분 못하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런 수소 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없어도 된다고요. 뭐가 없어도 된다고 여기에. 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돼요. 자, 이때 전기 음성도 질소 얼마예요? 3이죠? 수소 얼마예요? 2.2죠? 그러면 요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요? 0.8 나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탄소가 있어요. 플러린이 있어요. 탄소 플러린이 있어요. 여기에 하이드로진 본딩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죠? 물론 수소도 없을 뿐더러 네. 하이드로진 본딩 같은 강한 분자간 인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력한 인력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플루린은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4죠. 탄소는 얼마예요? 2.55 정도거든요. 그럼 요 사이가 한 1.4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이때는 수소 결합인데 이때는 수소 결합이 아니라고요. 강한 인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기 음성도가 다가 아니구나.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다가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크기. 정답. 바로 두 번째 E. 자, 지금 뭐 얘기하냐면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발현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발현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 할 얘기. 지금 몇 시죠? 39.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아유. 누구야 이거? 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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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말고